저는 분만실에서 의사가 주수 계산이 틀렸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남편 한기문이 아이 아버지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는데 정작 친자는 장도윤이었어요. 수의사로서 평생 기록과 증거를 중시해왔지만 이번엔 제 몸이 증거였습니다. 생명 앞에서 거짓은 정말 오래 못 가더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부천 재래시장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분식집에서 매일 아침 들려오는 멸치 육수 끓는 소리와 튀김, 기름이 지글거리는 냄새가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음이었어요. 싱글맘이셨던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시장 골목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벽에는 채소 상인들이 수레를 끌고 오가는 바퀴 소리가 들렸고 오후가 되면 생선 비린내와 과일 향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어요. 어머니의 분식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알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떡볶이 하나씩 집어주시던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래야 힘든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언젠가 빛을 본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대학 진학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의학과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관찰과 기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건강관리 앱에 생리주기와 체온, 스트레스 지수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수의학도로서 생체 리듬과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체온을 재고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특별한 혈액형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RH 음성형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이었어요. 대학교 때 헌혈하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간호사가 여러 번 재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호사는 이 혈액형은 임신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해줬어요. 태아와 산모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경우 용혈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임신보다는 둘째 임신 때 더 위험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두 건강앱에 입력해뒀습니다. 혈액형, 알레르기 반응, 복용 중인 영양제, 예방접종 내역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수의사로서 동물들의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것처럼 제 몸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졸업 후 몇 년간 대형 동물병원에서 경험을 쌓은 뒤 30살의 성남의 작은 동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나래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첫 환자를 맞았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진료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대기실에서는 강아지들의 낑낑거리는 소리와 고양이들의 야옹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병원의 특징은 모든 진료 과정을 세심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었어요. 환자의 증상, 처방한 약물, 경과 관찰 결과까지 빠짐없이 차트에 남겼습니다. 보호자들에게도 집에서의 관찰 일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워하는 보호자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동물들의 경우 특히 그랬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병원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날에는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해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반려동물을 할인 진료해주기도 했어요.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꼼꼼한 진료와 자세한 설명으로 신뢰를 얻었어요. 보호자들은 제가 작성한 진료 차트를 보고 안심하곤 했습니다. 생명 앞에서 거짓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어요.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 더욱 정확한 진단이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관찰 내용, 검사 결과, 과거 병력까지 종합해서 판단했어요. 35살이 될 때까지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운영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은 뒷전이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걱정하시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셨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기문을 만난 건 34살 때였습니다.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진취적인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소규모 3D 프린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창업가의 패기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제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한기문은 제 일에 대해서도 이해심을 보였고 동물병원 운영을 지지해준다고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계획적이고 배려심이 있어 보였어요.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는데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기문은 자신의 사업에 집중했고 저는 병원 운영에 매진했습니다.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기문의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하청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기문은 조금만 버티면 대형 계약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병원을 처음 개원했을 때도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기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한기문이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들어왔어요.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한 플로럴 계열의 냄새였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사업 관계자들과 접대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직접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기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흥업소와 카지노에서 사용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명세서를 들고 한기문을 추궁했을 때 처음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접대였다고 변명했어요. 카지노도 접대인지 물었더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흥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한기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녹화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업은 원래 이런 거야. 네트워킹이 중요해. 한기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의사로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를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동물 진료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기문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함께 원만하게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본성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객관적인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혼 후 한동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일에만 매달렸지만 마음속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서 이직도 고려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있는 독립서점에서 열린 유기견 사진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수의사로서 관심이 있던 분야였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향과 나무 책장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한쪽 벽면에는 유기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구석에서는 기타 반주에 맞춰 누군가 시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장도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는 39살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진전에 대해 설명해주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자 장도윤은 더욱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겠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전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장도윤은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낭독회를 연다며 한번 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혼 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생활이 답답했거든요. 첫 번째 낭독회에 참석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서점 안쪽 공간에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장도윤이 시작을 알리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선율에 맞춰 한 참가자가 에세이를 낭독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대한 글이었는데 듣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가족은 함께 버티는 기술이에요. 낭독이 끝난 후 장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장도윤은 2년 전 부모님을 간병하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셨는데 끝까지 곁을 지켰다고 했어요. 낭독회가 끝난 후 몇 명이 남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도윤은 서점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버틸 수 있다고 장도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이혼 후 겪었던 외로움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와 나누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 후로 매주 낭독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들기만 했지만 몇 주 지나서는 제가 쓴 글도 낭독했어요. 동물병원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담은 짧은 수필이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수의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말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따뜻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도윤과는 낭독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장도윤은 제 이혼 경험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들어줬습니다. 이번엔 안정과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기문과의 결혼 실패 후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2개월 동안 생리가 없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체중이 5kg이나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너무 말랐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무월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초음파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는 먼저 간단한 문진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생리가 없었는지 물었고 2달 정도 됐으며 이혼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어요.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임신 7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의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무월경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임신이었던 거죠. 7주라고 다시 확인했더니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태아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신 7주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건강 앱을 확인해 봤어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7주라는 주수로 계산하면 한기문과의 관계 시기와 겹치는 것 같았어요. 수의사로서 생물학적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사람의 임신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 불규칙한 배란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기문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면 알 권리가 있었어요. 한기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물었고 임신한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기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 아이라는 증거 말이야. 한기문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주수만 확인된 상황이고 나중에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한기문은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민된 건 장도윤에게 어떻게 말할지였어요. 이제 막 가까워지기 시작한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장도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장도윤을 피했어요. 낭독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며 서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임신 사실과 주수 계산, 그리고 한기문과의 관련성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장도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직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더니 상관없다며 나래 씨와 함께하고 싶다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기문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분남 어르신이었어요. 68살의 김분남 회장은 동네에서 소문난 정의파였습니다. 김분남 회장은 평소에도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가끔 병원에 오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니 한기문이라고 아느냐고 물었어요. 제 전남편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분남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우연히 찍게 됐는데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한기문이 어떤 여성과 함께 푸드트럭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전처가 임신했다고? 웃기네. 한기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한기문은 일단 돈을 뜯어내야 한다며 아이 아빠라고 우기면서 양육비 요구할 거라고 협박하겠다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기문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분남 회장이 이런 인간이 있냐며 분개했습니다. 동영상을 다 본 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기문의 본성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악질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 찍으셨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전에 시장에서 푸드트럭 단속 나갔다가 우연히 들렸다고 답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날 한기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만나자고 말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냉정하게 물었더니 아이 문제라며 자신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김분남 회장의 영상 덕분에 한기문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만날 장소로 장도윤의 서점을 제안했어요. 공개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기문은 왜 서점에서 만나야 하냐며 불만을 표했지만 제가 편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점에서 만났을 때 한기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혼할 때만 해도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니까 양육비를 줘야겠다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직 친자 확인도 안 됐는데 무슨 양육비냐고 반박했더니 주수 계산해보면 뻔하다며 자신이 아빠가 맞다고 우겼습니다. 장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정확한 검사를 받자고 말했어요. 한기문은 누구냐며 끼어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나래 씨의 현재 연인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장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남이 키운다며 소리쳤는데 서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자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날 저녁 장도윤은 서점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장도윤이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문은 그 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어요. 제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다른 남자가 키운다며 소리쳤는데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분남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기문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분남 회장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동네에서 신뢰받는 어른이 제 편에 서주시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북콘서트 다음 날 한기문이 서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도윤이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제가 서점에 들렀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사업적으로 제안하려고 왔다며 비웃었어요. 한기문은 노트북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루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글들이 더 퍼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좋을 거라며 협박했지만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한기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했어요. 제가 쉽게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하게 나오니 계산이 틀어진 거죠. 생각 더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조로 말했어요. 그때 김분남 회장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한기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런 인간이 여기 왜 와 있냐고 따졌어요. 한기문은 김분남 회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김분남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서 한기문이 찍힌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한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김분남 회장이 말하자 한기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명백하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건강 앱 기록을 다시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체온 그래프, 생리주기, 스트레스 지수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의사로서 생체 리듬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패턴을 읽을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배란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임신 주수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장도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서 출산 후 정확한 친자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장도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함께하겠어요. 장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기문은 친자 검사 제안을 들었을 때 크게 반발했어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냐며 주수만 봐도 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든 의혹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분남 회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시장 상인들에게도 상황을 알려서 한기문의 협박에 맞서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기문이 아무리 협박해도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어요. 한기문은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달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분남 회장이 증거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사라졌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RH 음성 혈액형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의사는 혈액형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용혈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를 맞고 출산 시 응급 상황에 대비한 프로토콜도 점검했습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날, 장도윤이 저를 부축해서 병원에 갔어요. 분만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강했고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는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이 좀 높다며 긴장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진통 과정에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태아의 발육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상하네요.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초음파 측정치가 초기 기록과 차이가 크다며 임신 주수를 다시 계산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태아의 크기, 발달 정도, 그리고 제가 기록해온 데이터를 종합해서 재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실제 임신 주수가 초기 추정보다 2주 정도 적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 때문에 배란 시기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착상 시점도 달라진 거였어요. 제가 꼼꼼히 기록해둔 건강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줬습니다. 그럼 아이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인지 물었더니 의사는 초기 추정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어요. 출산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RH 음성 혈액형으로 인한 합병증도 없었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출산 직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정확한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장도윤은 아기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우리 아이예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기는 장도윤의 친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신 주수 재계산이 정확했던 거죠. 의사는 초기 주수 추정은 여러 변수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며 생물학적 근거를 설명해줬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기록과 증거의 습관이 진실을 밝혀낸 셈이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쌓아온 전문 지식도 도움이 되었고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장도윤은 서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소식을 알렸어요. 가슴으로도 혈연으로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도윤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기문의 협박과 온라인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김분남 회장은 촬영한 영상과 함께 증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저희 가족을 축하하며 아기에게 책과 손편지를 선물해줬어요. 김분남 회장은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 다들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역 커뮤니티가 저희 가족을 보호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기문은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하냐고 차갑게 물었더니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애원조로 말했어요.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한기문은 오히려 협박죄로 고발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김분남 회장의 영상 증거와 온라인 괴롭힘 기록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의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생명 앞에서 거짓은 오래 못 간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기문의 거짓말과 협박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기록과 증거의 힘, 그리고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마음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장도윤은 아기를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있어요. 밤중 수유도 함께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점에서는 육아맘 북클럽이라는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육아 정보도 나누는 모임이에요.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분남 회장은 여전히 저희 가족을 챙겨주고 계세요. 시장에서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면 먼저 연락해 주시고 아기용품도 선물해 주십니다. 제 덕분에 동네가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손자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장도윤을 사위로 인정해 주시며 가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병원 일도 순조롭고 서점에서의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장도윤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한기문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의사로서 늘 강조해온 것처럼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거짓이 없어야 해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과 증거,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